금각사 미시마 유키오.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금각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마이주르에서 동북쪽 일본해로 나아가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었다. 그는 마이주르 교회 시라쿠 출신이었다. 승려로서 승적을 얻은 후 외딴 마을 절의 주지가 되어 그곳에서 결혼했고 그 후 나를 얻었다. 그곳 근처에는 적당한 중학교가 없었기에 나는 부모님을 떠나 아버지 고향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히가시 마이주르 중학교에 다녔다. 학교는 걸어서 다녔다. 아버지의 고향은 햇빛이 유난히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었다. 그러나 매년 11월과 12월이 되면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소나기가 내리곤 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었다. 5월의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아버지 집 2층 공부방에 앉아 건너편 작은 산을 바라보곤 했다. 실록이 우거진 산허리가 노을에 반사되면 마치 들판 한가운데 큰빛 병풍이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금각사를 상상했다. 비록 사진이나 교과서에서 실제 금각사를 자주 봤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환상의 금각사가 더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금각사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따르면 금각사처럼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멀리 있는 논밭이 햇빛을 반사하여 눈부시게 빛나면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금각사의 그림자가 비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쿠이현과 교토의 경계에 있는 요시자카 고개는 동쪽에 있다. 해는 그 고개에서 떠오르는데 실제 교토의 금각사와는 반대 방향이다. 하지만 나는 아침 햇살 속에서 금각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곤 했다. 이처럼 금각사는 언제 어디서든 내 상상 속에 나타났고 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이주르만과 비슷했다. 바다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바다의 존재가 느껴졌다. 바람 속에서는 가끔 바다 냄새가 풍겼고 폭우가 내리면 갈매기들이 논에 내려앉는 것을 보곤 했다. 몸이 약했던 나는 운동을 해도 남들에게 밀렸고 타고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내가 승려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개구쟁이들은 말더듬는 흉내를 내며 나를 괴롭혔다. 말더듬이는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첫 마디를 떼는 것이 힘들었고 그 한마디가 내 안과 밖을 연결하는 열쇠 같았다. 하지만 그 열쇠는 늘 맞지 않았다. 말더듬이로서 첫 음을 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나는 마치 끈적한 풀에 갇힌 작은 새처럼 몸부림쳤다. 겨우 풀려나면 이미 너무 늦었다. 때로는 외부 세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 도달한 그곳은 바래고 낡은 모습뿐이었다. 이때 나는 폭군과 예술가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을 품게 되었다. 만약 내가 폭군이라면 나의 말더듬는 모습에도 신하들은 종일 나의 안색을 살피며 전전긍긍해 할 것이다. 그리고 유창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나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하여 평소에 나를 멸시하는 교사나 같은 반 친구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공상을 즐겼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또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상상을 했다. 이처럼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나의 내면은 누구보다 풍부했다. 어떤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을 가진 소년이 자기는 남몰래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내가 모르는 사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일화가 생각난다. 히가시 마이즈루 중학교는 조용한 산들에 둘러싸인 넓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였다. 5월의 어느 날 중학교 선배인 마이즈루 해군 기관학교의 학생이 휴가를 이용해 모교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깊숙이 눌러쓴 제복 모자의 차양 아래론 오똑한 콧날이 드러나 있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젊음이 넘치는 영웅처럼 보였다. 그는 후배들 앞에서 고된 규율에 매인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비참할지도 모를 생활을 마치 호화로운 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의 손짓과 발짓은 모두 자랑에 넘쳐 있었으나 겸손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바닷바람을 헤치며 나아가는 배의 뱃머리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있었다. 그는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4~5명의 후배들이 둘러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5월에 꽂힌 튤립, 스위트피, 아네모네, 양귀비 등이 경사진 화단에 무리지어 피어 있었고 위로는 목련나무가 하얗고 큰 꽃을 달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마치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2미터쯤 떨어진 운동장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예의였다. 5월의 꽃들이나 자랑스러운 제복, 그리고 밝은 웃음소리에 대한 나의 예의였다. 마침내 그 젊은 영웅은 그의 숭배자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나만이 그의 위풍에 눌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리라. 자존심이 상한 듯 그는 주변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나선 야, 미조구치! 하고 그는 처음 보는 나를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만 보았다. 그가 나를 향해 지은 웃음에는 권력자의 교태가 깃들어 있었다. 왜 대답이 없나? 너 벙어리냐? 더듬입니다. 숭배자 중 한 명이 내 대신 대답하자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었다. 소년기 특유의 잔인한 웃음이 나에게는 마치 햇빛이 반사되는 풀숲처럼 눈부시게 보였다. 뭐야? 말더듬이야? 너 해군 기관학교에 안 들어올래? 말더듬는 버릇 같은 건 하루면 고쳐준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단숨에 명료한 대답을 했다. 거침없는 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중이 되겠습니다. 순간 모두 조용해졌다. 젊은 영웅은 고개를 숙이고 발치에 있는 풀을 뜯어 입에 물었다. 그렇다면 나도 몇 년 후엔 니놈의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르겠군. 그 애는 이미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다. 그 순간 나에게는 분명 하나의 자각이 생기고 있었다. 암흑의 세계 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일. 마침내 5월의 꽃도 제복도 짓궂은 반 친구들도 내가 펼친 손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것들을 세상의 밑바닥에서 꽉 움켜쥐고 있다는 자각. 그러나 이런 자각은 소년의 자랑이 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소년의 자랑이란 본디 가볍고 밝고 눈에 잘 띄고 찬란한 것이어야만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탐났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면서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탐났다. 예를 들자면 선배가 허리에 차고 있는 단검이 바로 그것이다. 중학생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단검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식물이었다. 해군학교 학생들은 그 단검으로 몰래 연필을 깎는다고 하지만 이런 장엄한 상징을 일부러 하찮은 용도로 사용하는 건 또 얼마나 멋진 일인가.
때마침 벗어둔 해군 기관학교의 제복은 새하얀 울타리 위에 걸쳐져 있었다. 바지도 흰 셔츠도 그것들은 꽃들 옆에서 젊은이의 땀내를 풍기고 있었다. 굴뚝새가 날아와 새하얗게 빛나는 셔츠의 한 면 위에 날개를 휘었다. 금장으로 장식된 모자는 울타리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고 교사 뒤로 씨름을 하러 가고 없었다. 벗어둔 제복들은 마치 영예로운 묘지처럼 보였다. 5월의 무성한 꽃들이 그 느낌을 더욱 짙게 했다. 그 중에서도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모자와 그 곁에 걸린 혁대, 단검은 서정적인 아름다움까지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씨름터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호주머니에서 녹슨 손칼을 꺼내어 살그머니 다가가 그 아름다운 단검의 검정 칼집 뒤로 서너 줄 흠집을 냈다. 이런 내가 시인 기질이 있는 소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나는 시는커녕 수기조차 써본 적이 없다. 남보다 부족한 점을 다른 능력으로 보충하려는 충동이 나에게는 없었다. 폭군이나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도 그저 꿈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점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겼고 굳이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남의 눈에 띌 만한 게 내게는 숙명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독은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살이 찌는 돼지처럼. 내 회상은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가닿는다. 사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쩐지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걸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인생과 관능, 배신과 증오, 그리고 사랑까지.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닌 숭고한 요소들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해 왔다. 작은아버지 집에서 두 집 건너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다. 우리는 그녀를 우이꼬라고 불렀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았다. 부잣집 딸이어서 그런지 몸가짐이 단정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도 우이꼬는 늘 혼자 있으려 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우이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시샘이 심한 여자들은 우이꼬 같은 얼굴은 아이를 낳지 못할 상이라며 수군거리곤 했다. 우이꼬는 여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이주루 해군병원의 간호원이 되었다. 병원은 자전거로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우이꼬의 아침 출근은 유난히 빨랐다.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으니 동네 학생들의 등교 시간보다도 몇 시간이나 일렀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이코의 몸을 떠올리며 우울한 공상에 잠겼다. 이날 밤이 처음은 아니었다. 종종 하던 생각이 쌓여 마침내 그녀의 희고 탄력적인 육체는 어렴풋한 형체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최치마저 풍겨왔다. 공상에 빠져들 때마다 손가락 끝에 뜨거운 열을 느꼈다. 그날 새벽 나는 운동화를 신고 어두운 길로 나섰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길은 넓어지고 시라쿠 마을 아자야스오카 부락 근처까지 다다랐다. 그곳에는 큰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의 잎은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마을 쪽에서 우이코의 자전거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었다. 일단 바깥 세상에 뛰어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환상에 빠져 있었다. 풀숲에 모기가 다리를 물었고 여기저기서 새벽닭이 울었다. 나는 길을 살폈다.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침 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우익고였다. 우익고는 불이 켜져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나는 떡갈나무 그늘에서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 자전거는 쓰러질 듯 급정거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작은 아버지 집을 빠져나와 새벽길을 달려온 나지만 그저 내 내면 세계를 달려온 것일 뿐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다. 어둑한 새벽, 윤곽이 드러나는 지붕들도, 거무스름한 숲도, 아우바손의 어둑어둑한 봉우리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우익고조차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와 상관없이 현실은 거기 존재했고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게로 나에게 밀려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제나처럼 생각했다. 행동이 필요할 때 나는 늘 말에만 신경을 썼다. 내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져서 결국 행동을 잊고 마는 것이다. 나에게는 행동이라는 휘황찬란한 짓은 언제나 휘황찬란한 말 후에 와야 한다고 여겨졌다. 우이코는 처음엔 겁을 먹어 보였다. 그러나 곧 나라는 걸 깨닫고 그녀는 내 입만 바라봤다. 무의미하게 꼼지락대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멍. 들짐승의 굴처럼 지저분하고 모양도 없는 그 구멍.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런 힘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을 것이다. 별꼴 다 보겠네. 말더듬이 주제. 우익고가 말했다. 그녀의 말소리는 아침 바람처럼 산뜻하고 상쾌했다. 우익고는 자전거 배를 울리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마치 돌을 피하듯 나를 피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논길을 따라 멀리 사라지는 우익고는 이따금 비웃듯이 배를 울리곤 했다. 그날 밤 우익고의 고잘질로 그녀의 어머니가 작은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평소에 온순한 작은아버지에게 그날만큼은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나는 우익고를 저주하며 그녀가 죽기를 바랐다. 자나깨나 우익고가 죽기를 바랐다. 나의 수치의 증인이 사라지길 바랐다. 증인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수치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타인은 모두 증인이다. 고로 타인이 없으면 수치도 생겨나지 않는다. 나는 우익고의 표정을 기억했다. 새벽 넋, 어둠 속에서 물처럼 빛나던 그녀의 눈, 나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시선 뒤에는 타인의 세계가 있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모두의 공범이자 증인이 되는 타인의 세계. 타인 모두가 멸망해야 한다. 내가 똑바로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계가 멸망해야 한다. 2달 후 우익고는 해군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동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주고받았다. 가을이 끝날 무렵 그 사건이 터졌다. 우리는 동네에 해군 도망병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점심 무렵 마을 사무소에 헌병이 나타났다. 헌병을 보는 일이 그다지 드물지는 않았기에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10월 말의 맑은 하루였다.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공부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전등을 끄기 전 무심코 내려다본 길에는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개떼처럼 달리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에 학교 친구가 서 있었고 밖에 나온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나를 보고 놀란 듯 소리쳤다. 지금 우익고가 현병에게 잡혔어. 같이 가보자. 나는 계다를 신고 급히 달려나갔다. 달이 밝은 밤이어서 별을 뺀 논에는 벼나무들이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무더기의 나무숲 그늘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모여 있었다. 우익고는 겉무스름한 양장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그 옆에는 네댓 명의 헌병과 그녀의 부모가 있었다. 헌병 한 사람이 도시락처럼 보이는 것을 우익고에게 들이대며 소리치고 있었다. 우익고의 아버지는 헌병에게 빌기도 하고 때로는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우리는 논뚝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고 점점 말없이 어깨를 부딪히며 서 있었다. 달은 작게 마치 쥐어짠 듯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내 친구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익고가 도시락을 싸서 이웃마을로 가려다 잠복해 있던 헌병들에게 붙잡힌 거래. 저 도시락은 탈영병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우익고는 그 탈영병과 해군병원에서 친해졌고 결국 임신해서 병원에서 쫓겨난 거래. 헌병들이 탈영병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무리 대라고 해도 우익고는 주저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대. 나는 눈 한 번 껌뻑거리지 않고 우익고의 얼굴만 지켜봤다. 그녀는 마치 붙잡힌 미친 여자 같았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면서 그토록 겁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얼굴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이코의 얼굴은 세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달빛은 그녀의 이마와 눈, 코, 입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은 미동도 없이 달빛에 무감각하게 씻기고 있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눈을 움직이거나 입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녀가 거부하려는 세계가 그 신호를 받아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순간이 우이코의 생에서도 그리고 나의 생에서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이어진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길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익고는 일어섰다. 잠깐 그녀가 웃었던 것 같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앞니가 반짝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표정 변화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우익고는 일어서자마자 밝은 달빛을 피해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배신을 결심한 그 순간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분했다. 만약 그 표정을 자세히 봤더라면 나도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모두 추악한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싹떴을지도 모른다. 우익고는 가라와 산기슭을 손으로 가리켰다. 군고 5원이다! 헌병이 소리쳤다. 헌병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곤고 5원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나는 짓궂은 호기심으로 대여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이코를 앞세우고 가는 첫 번째 대열에 합류했다. 달빛이 비치는 길 위에서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우이코의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보며 나는 놀랐다. 곤고 우원은 유명한 절이다. 야스오카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산기슭에 있었으며 다카오카 친왕이 직접 심었다는 잣나무와 히다리 진고라가 세웠다는 우아한 3층탑이 있는 명사찰이었다. 여름이면 곧잘 그 뒷산의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곤 했다. 개울가에는 분당의 담이 있었고 무너진 흙담 위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갈대의 흰 수염은 밤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본당 대문 옆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일행은 아무 말 없이 개울을 따라 걸었다. 곤고원의 본당은 높은 곳에 있었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3층 탑이 있고 왼쪽에는 단풍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안쪽으로는
이끼가 낀 105개의 석회석 돌계단이 있었다. 석회석이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웠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기 전에 헌병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다. 예전에는 이곳에 인왕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에서부터 안쪽 깊숙이 9구비로 이루어진 여러 골짜기들은 모두 곤고오원의 소유지였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헌병은 우익고에게 다리를 건너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혼자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얼마 후 우리도 뒤따랐다. 돌계단 아래쪽은 그늘에 잠겨 있었지만 중간부터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우리는 돌계단 아래쪽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달빛 속에서 어두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돌고단 위에는 공고오원의 본전이 있었고 그 왼편으로 비껴선 복도는 신학전이라는 빈 전당으로 이어졌다. 건물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연극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고 낭떠러지 아래서부터 얼기설기 조립된 기둥과 가로대가 건물을 받치고 있었다. 전당과 복도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나무들조차도 비바람에 씻겨 마치 백골처럼 하얗게 보였다. 단풍이 절정일 때는 그 빛깔과 하얀 건물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지만 밤에는 달빛에 비친 흰 제목들이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타령병은 전당 안에 숨어있는 모양이었다. 헌병은 우익고를 미끼 삼아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증인들은 그늘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10월 하순의 찬 공기가 감싸고 있었음에도 내 볼은 뜨거웠다. 우익고는 석회석으로 된 105개의 돌계단을 혼자 올라가고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자랑스럽게. 그녀의 양복 차림 사이로 드러난 옆 얼굴이 달빛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달, 별, 밤하늘의 구름, 희미하게 떠오르는 건물들. 그 속에서 우익고의 배신은 맑고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흰 돌계단을 혼자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 그녀의 배신은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우익고는 우리 증인들을 대신하여 돌계단을 오르는 듯 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신함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나까지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나의 소유다. 하지만 돌계단을 다 올라간 우익고는 그가 아닌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전당의 어둠을 향해 소리쳤다.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우익고가 남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자 남자는 돌계단을 향해 권총을 쏘아댔다. 이에 응하듯 헌병도 돌계단 중간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권총을 발사했다. 남자는 다시 권총을 겨누더니 복도에 있는 우익고의 등을 향해 몇 발을 쏘았다. 우익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남자가 권총을 자기 관자놀이에 댔다. 이윽고 방아쇠를 당겼다. 헌병을 비롯한 모두가 돌계단을 뛰어올라 두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나는 단풍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얀 제목들이 가로 세로 걸쳐진 채 내 머리 위로 솟아 있었다. 그 위에서 널빤지 복도를 밟는 구두 소리가 매우 낮은 소리로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먼 사건처럼 느껴졌다. 둔한 사람들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당황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가 흐를 때는 이미 비극이 끝난 뒤다. 어느새 나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 속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얀 건물은 마루 밑에서부터 햇빛을 받아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일어나 몸을 털고 여기저기를 문질렀다. 몸속에는 추위만이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추위뿐이었다. 이듬해 봄방학 때 아버지가 국민복 위에 가사를 걸치고 작은아버지 집에 오셨다. 나를 2, 3일간 교토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폐병이 많이 악화되어 그 쇠약한 모습에 나는 놀랐다. 나뿐만 아니라 작은아버지 부부도 교토행을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다. 나중에 깨달았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를 금각사 주지에게 인사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금각사를 방문하는 건 오래전부터 나의 꿈이었지만 중환자로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이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드디어 금각을 보게 될 순간을 마주하는 것도 주저스러웠다. 금각은 무조건 아름다워야만 했다. 금각의 아름다움 자체보다도 그 아름다움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 흔히 미술책에는 금각사의 역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기타야마전을 양도받아 이곳에 별장을 지었다. 주요 건물은 사리전, 참법당, 법수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리전은 가장 정성을 들여 지었으며 후에 금각이라 불리게 된다. 금각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온인에 난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분메이 시대에는 금각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였다. 금각은 넓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3층 구조의 누각 건물로 1398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1층과 2층은 침전식 건축으로 덧문을 달았고 3층은 불교 선당 양식으로 지어 중앙에 불상을 안치했다. 지붕은 전나무 껍질로 덮였으며 좌우에는 봉황새 장식을 얹었다. 지붕의 경사는 완만하고 처마는 성기며 나무 기둥은 가늘어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주택 양식과 불교 양식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이 건물은 당시 황실 문화와 쇼군 요시미츠의 취향을 잘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요시미츠가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기타야마전은 선찰로 바뀌어 록쿠온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금각 외의 다른 건물들은 파괴되었으나 금각만은 다행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 밤하늘의 달처럼 금각은 암흑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내 꿈속의 금각도 어둠을 배경으로 삼아야 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답고도 가느다란 기둥의 구조가 은은한 빛을 발하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사람들이 그 건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금각은 말없이 그 섬세한 구조를 드러내며 주변의 어둠을 견뎌야만 했다. 나는 또한 지붕 꼭대기에서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금동의 봉황새를 떠올려 보았다. 이 신비로운 금빛새는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으며 자신이 새라는 것조차 잊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날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다른 새들이 공간을 날고 있을 때 이 금빛 봉황은 빛나는 날개를 펴고 영혼의 시간 속을 날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날개 뒤로 흘러간다. 봉황이 날기 위해서는 단지 부동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날개를 높이 치켜들며 꼬리를 펄럭이고 금빛 찬란한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금각이 마치 시간을 건너온 아름다운 배처럼 느껴진다. 미술책에서 설명하는 벽이 좁고 통풍이 잘 되는 건물이라는 표현은 배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3층 누각이 비치는 연못은 마치 바다의 상징처럼 보인다. 금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많은 밤을 향해 왔다. 낮에는 닻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 밤이 되면 주위의 어둠에 힘입어 돛대처럼 지붕을 펴고 출항하는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딪힌 어려운 문제는 미라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순박한 숙녀였고 말솜씨도 좋지 않았다. 그분은 오직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 라고 나를 가르치셨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미 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가 분명히 그곳에 존재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미로부터 소외된 게 아닌가? 하지만 금각이 단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산들이 그 전망을 가로막고 있기는 했지만 보고 싶다면 언제든 찾아가 볼 수 있을 실제하는 물건이었다. 미라는 것은 이처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금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 금각은 때로 내 소나기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세곡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거대한 괴물 같은 사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소년이었던 나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조그만 여름꽃이 아침 이슬에 젖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도 금가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또 구름이 산 너머를 덮고 천둥을 품은 채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빛내는 모습을 볼 때도 그 웅장함의 금각을 떠올렸다. 심지어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형용하기도 했다. 그 여행은 슬픈 것이었다. 이주루서는 니시마이주루에서 마구라, 우에스기 같은 작은 간이역들을 지나 아야베를 거쳐 교토로 가는 노선이었다. 객차는 굉장히 지저분했고 호주 해협 근처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매연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역겨운 연기로 인해 아버지는 여러 차례 심하게 기침을 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해군과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3등 열차는 하사관, 수병, 그리고 해병대를 면회 다녀오는 가족들로 만원이었다. 아버지의 국민복 위에 걸쳐진 가사, 그리고 혈색 좋은 젊은 하사관들의 금빛 단추가 달린 가슴을 나는 번갈아 보았다. 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도 징징 연령이 도달되면 군대에 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군인이 된다 해도 저 하사관처럼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두 개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와 젊은이들의 삶의 세계, 나는 그 매듭이 될 것이다. 내가 전사하면 눈앞에 있는 이 갈림길 중 어느 쪽을 택했든 결국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게 드러날 테지만 나의 소년기는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혼탁해져 있었다. 칠흑처럼 어두운 그늘의 세계는 두려웠지만 대낮처럼 환한 삶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기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따금 창밖에 호주강을 내려다보았다. 그 강물은 화학실험에 쓰이는 유산동처럼 역겨운 낯빛을 띠고 있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마다 호주 해협은 선로에서 멀리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깝게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주먹밥 도시락을 꺼내셨다. 시주 들어온 것이니까 먹어야지.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하며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다. 겨우 한 덩이만 드셨을 뿐이었다. 나는 연기에 그을린 이 낡은 기차가 도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기차는 마치 죽음의 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자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기차에 가득 차는 연기가 흡사 화장터 냄새처럼 느껴졌다. 로크 온사의 대문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순간이 온 것이다. 해는 지기 시작했고 산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몇 명의 구경꾼들이 우리 부자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 문을 지나갔다. 문 오른쪽에는 종각을 둘러싸고 늦게 핀 매화나무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본당 현관에서
안내를 부탁했다. 주지는 손님과 면회 중이니 30분 정도 기다리라는 전갈이었다. 그 사이에 금각이나 구경하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자신이 금각사에 자주 드나들던 그 시절의 위세를 자식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표를 파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주 드나들던 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사람이 바뀌겠지.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다음에 올 때라는 말을 할 때 억양에선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들뜬 소년처럼 행동했다. 앞으로 뛰어가며 즐거운 척했다.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금각은 너무나 어이없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연못 건너편으로 저물어 가는 해를 받으며 정면을 드러내고 있는 금각을 바라보았다. 연못에는 물풀이 듬성듬성 떠 있었고 금각의 정교한 그림자가 물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오히려 그 그림자 쪽이 더 완벽해 보였다. 금각은 원근법을 과장한 그림처럼 보였고 그 과장된 모습은 금각이 거만하게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때? 아름답지? 1층을 호수이인, 2층을 조온도, 3층을 쿠쿄조라고 부른단다. 아버지의 병든 손이 내 어깨 위에 얹혀졌다. 나는 여러 각도로 고개를 돌려가며 금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거무스름한 작은 3층 건물에 불과했다. 꼭대기의 봉황도 까마귀가 앉아있는 꼴처럼 보였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설프고 조화롭지 않은 느낌마저 들었다. 미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겸손하고 착실한 아이였다면 쉽게 실망하기 전에 나 자신의 신미안이 부족하다고 슬퍼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갈망하던 그 아름다움에 배신당한 고통은 그런 반성을 앗아가 버렸다. 나는 금각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다른 무엇으로 변신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좀 더 금각에 가까이 다가가 내 눈에 거슬리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부를 하나하나 관찰해가며 미의 핵심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으므로 이런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1층 호스인의 마루로 올랐다. 먼저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금각의 정교한 모형이 눈길을 끌었다. 그 모형은 내 마음에 들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꿈꾸던 금각에 더 가까웠다. 이 큰 금각 안에 똑같이 생긴 작은 금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대우주 속에 소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무한한 조화를 느끼게 했다. 나는 곧 상상에 빠져들었다. 모형보다 더 작고 완전한 금각, 그리고 실물보다 훨씬 큰 세계를 감싸고 있는 듯한 금각을 상상했다. 이어서 아버지는 나를 요시미스의 목상 앞으로 안내했다. 국보로 유명한 목상이지만 내 눈엔 그저 연기에 그을린 기묘한 우상처럼 보였다. 도무지 아름다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 2층의 조온도에 올라가 40년대 화가가 그렸다는 천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천정화를 보았고 꼭대기층인 큐큐조의 금박이 남아있는 흔적도 보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다. 나는 가느다란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연못은 녹슨 고대의 구리 거울처럼 금각의 그림자를 거꾸로 비추고 있었다. 물풀 아래로는 까마득한 저녁 하늘이 보였다. 그 저녁 하늘은 우리가 머리 위에서 보는 하늘과는 달랐다. 그것은 맑고 밝았으며 고요한 햇빛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금각은 가라앉아 있었다.
주지인 다야마 도센 화상은 아버지와 같은 선당의 친구였다. 두 사람은 3년에 걸친 선당 생활을 함께하며 깊은 우정을 나눴다. 요시미스가 건립한 쇼코쿠사의 전문 도랑에서도 함께 수도 생활을 했다. 아버지와 도센 화상은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 담을 넘어 여자를 만나러 가곤 했던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였다. 나는 학생복을 입고 긴장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는 편안한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와 주지는 같은 출신이지만 그 풍채는 전혀 달랐다. 아버지의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과 달리 도센 화상은 복숭아빛을 띤 생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상의 책상 위에는 여러 소포와 잡지, 책, 편지들이 봉함도 뜯기지 않은 채 산처럼 쌓여 있었다. 화상은 토실토실한 손가락으로 가위를 들어 소포 하나를 떴다. 도쿄에서 보낸 과자야. 요즘 이런 건 상점에선 잘 안 팔아. 주로 군대나 관청에만 납품하는 모양이야. 우리들은 차를 마시고 좀처럼 먹을 수 없는 서양 과자를 먹었다. 긴장할수록 과자 가루가 내 학생복 소매에 떨어졌다. 아버지와 주지는 군과 관료들이 신사만을 중시하고 절은 경시하며 탄압하는 것에 분개했고 앞으로의 절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주지는 다소 나이가 들었지만 주름살마저도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둥근 얼굴 한 가운데로 길게 흐르는 듯한 코는 마치 굳은 송진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발한 머리는 위엄있게 보였고 그의 정력이 머리로 집중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아버지와 주지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옮겨갔다. 단체 구경꾼들이 왔는지 담 너머 금각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마저 봄날 해질녘 하늘로 빨려 들어가 부드럽게만 들렸다. 나는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금각 꼭대기의 봉황새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애를 말이오. 아버지의 말에 나는 번뜩 정신이 들었다. 어둑해진 방 안에서 아버지는 도센 화상에게 내 장례를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나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으니 그때는 이 아이를 도센 화상은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 좋소. 내가 맞지요. 내가 놀란 건 그 뒤 두 사람이 즐거워하며 나눈 대화가 여러 명승들의 죽음에 관한 일화였다는 것이다. 어느 명승은 죽고 싶지 않다 말하며 죽었고 또 다른 명승은 괴테처럼 내게 더 빛을 외치며 죽었다고 한다. 또 어떤 명승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절의 재정을 걱정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우리는 절에서 묵기로 했다. 저녁이 끝나자 나는 아버지에게 또 한 번 금각을 보러 가자고 청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주지와의 오랜만의 만남에 피곤해 보였지만 금각이라는 말을 듣자 숨을 헐떡이며 나의 어깨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달은 후도산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금각은 달빛을 등지고 복잡한 그림자를 품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국효조의 화두창 창틀만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시아라 섬의 그늘에서 밤새가 울며 날아갔다. 나는 아버지의 야윈 손이 내 어깨에 얹힌 무게를 느꼈다.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달빛에 비친 아버지의 손이 백골처럼 보였다. 그토록 나를 실망시켰던 금각도 야스오카로 돌아온 후 다시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되살아났다. 마침내 그 전보다도 아름다운 금각이 되어버렸다. 현실의 수정을 거치며 도리어 환상이 더욱 자극된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물에서 금각의 환영을 찾지 않게 되었다. 금강은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내 마음속에 실제하게 되었다. 기둥 하나하나, 화두창,
지붕, 그리고 꼭대기의 보황새까지도 손에 닿을 듯 말 듯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섬세한 각 부분의 복잡한 전체 모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음악의 한 소절만 들어도 그 전체를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만 보아도 금각의 전모를 그려낼 수 있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금각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참말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는 나를 작은아버지 집에 데려다 준 후 쓸쓸한 바닷가에 절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전보가 왔다. 아버지가 심한 객혈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